좋아요, 구독.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염불리의 촉으로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증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우리 증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9월 증시 자체가 가을 문턱을 앞두고 좀 쉬어가는 패턴을 보이긴 했는데 이번에 좀 유독 더 조정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약세가 심화되는 배경은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해요? 8월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3고죠. 그러니까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 네. 부담이 엄청 심해졌다 이건 아닌데 꺾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FOMC가 끝나고 나서 미국 긴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금리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미국 고금리 현상이 완화되질 못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환율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또 정고점을 환율이 돌파해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증시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휴 또 앞두고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건 아닌데 또 특히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물을 판다기보다는 선물 매도를 하면서 증시 이제 하락 쪽으로 좀 베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갈 만한 뭔가 좀 체력이라든가 호재가 없는 가운데 이런 이제 3고 현상이 계속해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8월, 9월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좀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증시에 좀 계속 부담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3고 현상이 우리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을 제외하면 하루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석 이후를 또 바라봐야 할 텐데요. 더 하락하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2,500 이하는 네. 이하에서 2,450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 구간은 좀 바닥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연휴 기간에 또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든가 또 미국 예산안 지금 합의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9월 30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또 이제 연휴 끝나고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가 무조건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현재 PBR 기준으로 0.9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큰 위기상이 아니면 거의 저점을 좀 찍었던 구간대거든요. 그래서 2,500 이하에서 너무 이렇게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으로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가 어느 시점에서 뭔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반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불편한 좀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 네. 박스권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연휴에 뭔가 예산안 합의가 처리가 된다거나 네.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분명히 분위기 또 금방 바뀔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기본 가정은 예산안 합의가 좀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선 2,450 내외에서 좀 바닥 다지기를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휴 동안에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도 또 짚어주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또 이제 달러가 연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또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도 오르고 거기에 달러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저하고라고 전망했던 우리 정부의 전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는 시그널들이 나오는 게 미국의 초과 저축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도 이제 10월부터 상한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FOMC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거의 좀 언급을 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고금리 현상이 내년 한 2, 3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미국 소비가 이걸 버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금리가 네. 높은데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도 이제 미국 경기 둔화 때문에 그게 국내 증시에 그러니까 국내에 이런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는 서비스업 국가가 아니라 또 제조업 국가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시면 이미 2년 전에 고점 찍고요. 벌써 빠진 지가 2년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조업 경기가 미국이 더 나빠질 걸로 일단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지금 최근에 물론 오늘도 중국이 좀 안 좋잖아요. 중국 네. 부동산 문제가 여전한데 다만 중국이 계속 좀 부양책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는 오히려 조금씩 돌아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완충제 역할은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환율과 관련해서 여기서 1,400원 가거나 그런 네. 것보다도 요 구간이 좀 더 지금 약간 위가 좀 열리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레벨에선 좀 상승이 제한되면서 달러 강세도 좀 결국 진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뭐 여기서 달러 위쪽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달러가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방이 좀 제한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월 앞두고 좀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명절 징크스를 극복을 해봐야 할 텐데 어떤 키워드들로 접근하면 좋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고공행진입니다. 사실 앞서서 살펴봤던 것들 외에도 국제 유가 역시도 사실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도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국 경제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우려 요인이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인들도 있었고 또 그렇다면 유가를 끌어올린 게 중국의 상황보다는 감산의 후폭풍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까요? 네, 유가 상승은 일단 수요보다는 공급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유가가 이제 120달러 갔던 거는 전쟁 때문에 공급이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네. 오일 쇼크급의 그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가 급등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오펙의 맹주죠. 그 사우디하고 또 러시아가 지금 감산에 둘이 이제 굉장히 지금 호흡이 잘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산을 더 강화시키고 있죠. 원래는 9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로 또 더 연장해 버렸거든요. 네. 이건 시장이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유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미국이 뭔가 이럴 때마다 전략 비축유를 한 번씩 방출하면 공급이 늘 텐데 네. 안타깝게도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많이 방출을 해놨어요. 예전에 작년에 해놨는데 그걸 채워놓지 못했어요. 유가 빠졌을 때 좀 아쉬웠던 게 60달러대까지 왔을 때 전략 비축유 좀 채워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이제 비축유를 매입하려니까 유가 더 오르겠죠. 네.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쓸 카드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 원유에 대한 수요보다는 이 공급에 대한 감소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 국제 유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공급 이슈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의 원유시장 분석가는 에너지 슈퍼사이클 속에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보시는 유가 전망은 어떨까요? 근데 이게 너무 무책임한 전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뭔가 이제 유가가 뭐 90, 100 가면요. 항상 뭐 네. 200달러 얘기 나오고 또 반대잖아요. 뭐 유가 70 가면 이제 네. 50 간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이런 전망을 좀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게 그렇게 뭐 유가가 한번 엄청나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얘기한 대로 150달러 가려면 뭔가 이 쇼킹한 사건이 한번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전쟁이 준하는 뭔가 터져야 돼요, 또. 작년에 전쟁 났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대만에서 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글로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게 터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당장 터질 만한 지금 이슈는 없잖아요. 뭐 이미 전쟁은 뭐 계속 되고 있지만 영향력은 많이 완화됐고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 공급이 더 줄어들 만한 요인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우디, 러시아도 계속 감산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좀 감산에 소극적이에요. 약간 그냥 마지못해 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고 또 거기다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제재 중이지만 미국이 언제든지 카드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너무 막 150달러라는 그 숫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사우디나 러시아가 영원히 또 감산할 수도 없고 또 지금 고유가 상황에서 원유 수요는 또 이렇게 유가가 높으면요 원유 수요가 자동적으로 좀 줄어버립니다. 네.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여기서 100달러 넘어가는 거는 저는 당장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85에서 90달러 수준 내에서 좀 네. 당분간은 안정화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내려가야 편한데 네. 내려갈 만한 뭔가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이 정도 레벨 그냥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유가 내려갈 만한 모멘텀은 없지만 85에서 90달러 선에서는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국제유가가 또 오르고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수혜를 보는 업종이 아마 정유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6월부터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적 역시도 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정유주를 비롯해서 또 고유가에 좀 호재로 받아볼 수 있는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투자하실 때 이런 기업들 항상 사이클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고유가가 오기 전에 그 정유주는 이미 저유가에서 투자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S-오일이 주가가 6만 5천 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국제유가 기준으로 70달러 정도 했을 때입니다. 근데 네. 그때는
하반기에 유가 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하시고 투자를 그때 좀 하셨어야 되고 이미 지금 정유주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4분기에는 정제 마진이 좀 둔화될 거란 또 전망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정유주를 이제서 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늦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고유가가 좀 이 레벨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수혜를 받는 쪽은 저는 오히려 조선주가 아닐까. 왜냐하면 네. 해양 플랜트 수주를 좀 계속해서 따낼 가능성이 높은 게 유가가 높으면 이제 바다에서 원유 수출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수주를 조금씩 좀 받는 뭐 부분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오히려 고유가 수혜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 플랜트나 이런 조선이나 그러니까 피팅 관련된 기업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한번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유가 상황 속에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종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매가된 파월입니다. 시장 FOMC 이슈를 해소했습니다. 지금 뭐 넘어간 상황인데 일단 동결은 했지만 매파적 동결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동결은 했지만 이런 발언을 했죠. 사실 파월의 경우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얼어붙은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유가랑 이제 FOMC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 이 금리를 얘기하는 네. 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방향을 바꿔줘야 네. 정말 편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게 좀 안 보이니까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 FOMC도 결국에 끝나고 나서 그 결국 시장이 놀랬던 건 금리가 좀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전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점도표를 더 올려버렸죠, 내년도. 그리고 좀 놀랬던 게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경기 전망을 더 올려버렸어요. 오히려 네. 추가로 상향해버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금리를 내리고 싶은 생각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미국 연준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계속 이 긴축 스탠스를 끝까지 좀 끌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게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 미국 경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리가 없고 또 많이 올랐던 미국의 기술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FOMC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동결은 했죠. 네. 금리는 안 올렸는데 금리를 한 2번 올린 정도의 효과를 낼 정도로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이은 발언들 때문에 사실은 동결이 동결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이번 FOMC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사실 연준은 그런데 앞서서 이사님 말씀처럼 경제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경제에 대해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상향으로 조정한 배경은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이제 지표 보시면 미국 고용도 조금씩 꺾이고 있고요. 네. 소비도 휘발유 판매 제외하면 지난달 그 소매 판매 보면 좋은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서 네. 이 휘발유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소매 판매가 증가한 거지. 근데 이런 내용을 분명히 연준도 모를 일 없는데 네. 어쨌든 전망치를 올렸다는 거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아예 인플레 자체를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그 고물가의 싹을 완전히 좀 잘라버리겠다라는 네. 그 연준의 의도된 좀 상향도 아닌가라고 좀 판단도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FOMC의 전망은요 언제든지 또 바뀌니까 이거 전망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 진짜 미국 경기 좋나 보다. 또 네. 너무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연준의 관심사가 이제는 물가 지표보다 경제 지표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는 건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률 전망이 둔화돼야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이슈지만 앞으로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증시의 호재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담이 더 될 겁니다. 네. 아, 금리 인하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좀 이게 증시에 바람직한 건 아닌데 미국 경기가 어쨌든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증시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물가보다는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바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파월이 이런 발언을 했죠. 오히려
금리 인하 횟수를 줄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기는 하겠죠, 이사님. 언제쯤이 될까요? 일단 이제 그 월가에서 좀 전망하는 거는 내년 4분기 정도로. 네. 원래는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네. 이번 FMC 끝나고 이게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내년 4분기니까 한 1년 후에나 금리 네. 인하가 가능할 게 지금 현재의 전망인데 다만 이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유가도 지금 높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이거는 되게 부정적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늦어도 내년 3분기에는 좀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모건 스탠리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제 외국계 증권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마 전에 그 보고서가 좀 나온 걸 보니까 네. 그 내년 오히려 3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이렇게 또 굉장히 공격적인 또 전망도 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배경은 금리 이렇게 높은 걸 버틸 수 없다는 얘기죠. 미국 경기가. 그래서 결국에 이 점도표는요, 그냥 점도표예요. 또 올해 12월 가면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 그래서 일단 올해 12월 가면 내년도 전망은 또 명확해질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4분기지만 제 생각에는 그 시기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분기 정도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3분기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올해도 FOMC가 2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은 또 어떻게 변동하게 될까요? 일단 지금 11월에는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전망이 원래는 11월 예상을 많이 했는데 12월에 만약에 한다면요, 12월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12월에 이제 점도표까지 좀 나오게 되니까 뭐 연준 입장에서도 올려도 그때가 더 상징성이 큰 것 같고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예상 금리가 5.6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5.5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 번 더 올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고 있어요. 올리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소비는 좀 둔화될 조짐이 보이고 거기다 네. 그 초과 저축 이미 소진되고 있고요. 또 10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국 사람들이 그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이제 본격적으로 갚아 나가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유가가 90달러 이상으로 만약에 뭐 혹시라도 진짜 100달러 근처까지 가면 소비 더 줄겠죠. 예, 소비할 여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라면 결국엔 그 4분기에 이런 여건들이 있는데도 연준이 그냥 단지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는 건 또 악수를 두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끝났는데 근데 혹시라도 그 물가가 뭐 정말 뭐 우리 예상보다 더 높아지고 이러면 네.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월은 이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만약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12월에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이 모이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상용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4분기에는 서비스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런 좀 좋은 뉴스가 전혀 네. 먹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공부는 좀 해놓으시면 장이라는 게 영원히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또 어느 순간 반영은 될 겁니다. 근데 원래 2분기에 스타링크 서비스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좀 연기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걸로는 4분기에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랑 좀 협업을 해서 출시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물론 스타링크가 출시된다고 통신사가 피해 볼 건 별로 없는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보통 한 5, 6만 원 정도 요금제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네. 무제한으로. 근데 이 스타링크는 1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쓰기는 좀 부담스럽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은 또 인터넷 음영 지역도 별로 없잖아요. 기지국이 네. 워낙 촘촘하니까. 그래서 아마 항공용, 예, 이제 비행기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인터넷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항공용이나 뭐 이 군사용 뭐 이런 쪽 아니면 이제 일부 음영 지역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쓰이겠지 일반 소비자들이 쓸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이게 뭐 통신 업종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링크의 한국 상용화가 아무래도 통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뭐 군사용이나 음영 지역 쪽에 사용될 것이다, 항공업종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스타링크는 또 지난달에 SK텔링크와 KT색과 우리나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경우에도 살펴보면요, 한국판 스타링크를 목표로 해서
대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은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느꼈던 게 작년에 전쟁 보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그 머스크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좀 그 스타링크 좀 해달라, 띄워달라. 그래서 이제 제공을 했고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고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많이 쓰였던 게 위성으로 러시아군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이는지 탱크가 어디 가고 네. 이게 이제 딱 그 보이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대응하기가 되게 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고 어쨌든 저궤도 위성통신의 그 사용이 결국에 이제 원래는 상업용이지만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직은 전쟁 국가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분단 국가고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건 완전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위성 인터넷 활용하는 게 당연히 군사 목적으로도 훨씬 유용하거든요. 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또 이거를 이제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목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자. 우리 또 인공위성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위성 인터넷 그 시장을 좀 열어보겠다라는 그런 정부 목적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은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또 항공우주청 설립도 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좀 투자가 늘어날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점차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궤도 위성 시장은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업체 중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은 어딘지 궁금하고요. 우리 기업에는 어떤 수혜가 돌아가게 될까요? 일단 이제 적어도 위성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스타링크 미국에 네. 이 스타링크가 있고 또 영국의 원앱이 있고 또 아마존이 하고 있죠. 근데 아마존은 내년에 아마 상용화할 걸로 네.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3파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인텔리언 테크가 가장 유명하죠. 여기가 이제 영국의 원앱에 그 안테나를 공급을 합니다. 위성 인터넷 신호를 받는 그걸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카이퍼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앞으로 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그 안테나가 있거든요. 이번에 전자공시로 이미 공급 계약 소식을 좀 노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텔리언 테크가 실제로 이런 쪽에 좀 기자재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고, 하나 시스템은 이미 원앱에 지분 네. 투자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 4천억 정도 9% 갖고 있는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하나 시스템하고 원앱이 이제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도 쪽에 또 거기에 위성 뭐 만드는 뭐 그런 이제 시설을 유치를 할 거란 또 뉴스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앱에 위성 인터넷을 만들어 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네.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원앱과 지분 관계가 있고 위성 인터넷 그 자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기업은 한번 좀 계속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부해야 될 두 기업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우주 항공성도 개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개청이 될지는 추석 이후에 결정이 될 전망인데,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투자 전략 저희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아직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일론 머스크는 워낙 부자고 또 테슬라를 네. 통해서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X 사업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네. 돈도 벌지만 일반 민간 기업이 이걸 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고등계획 연구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년 예산을 발표하는데 네. 내년 예산에서 좀 특징적인 게 우주항공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도가 저기 달의 뒤쪽 남극에 착륙을 했잖아요. 미국보다. 네. 아마 자존심이 좀 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예산을 좀 늘린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청 설립이 아직 된 건 아닌데 네. 아마 조만간 논의를 통해 국회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인도가 우주 또 강국이잖아요. 거기랑도 협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도 계속 저는 지원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궤도 위성 통신도 우리가 전기차만큼이나 저는 좀 가야 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주항공산업 전반에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짚어주신 키워드에서 이제는 염승환 이상은님의 촉이 본격적으로 발동할 시간입니다. 10월에 조금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왜 금리가 언제쯤 꺾일지 모르겠어요. 뭔가 네. 이제 계기가 생겨야 되는데 저도 뭐 그걸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금리 현상이 완화될 때까지는 증시가 조금 부진할 텐데 오히려 그때 좀 이럴 때를 이용해서 투자를 좀 늘려가자. 그러니까 편할 때 막 증시가 막 좋을 때 이럴 때 투자하지 마시고 불편할 때 이럴 때 오히려 앞으로 좋아질 거를. 근데 왜냐하면 이럴 때 투자해야 또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인터넷 조선업종은 어쨌든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거든요. 내년까지. 그래서 이쪽이 저는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는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쪽이 어쨌든 내년에 좀 큰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나 이제 2차 전지는 워낙 좋지만 네. 그쪽은 올해 또 주가가 많이 한번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쪽은 성장주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10월 증시도 조금 부진할 것 같은데 요거를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0월도 역시나 좀 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더욱더 큰 리스크 요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기서 만약에 리스크 요인이라면은 네. 정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5인데 네. 이게 이제 5% 가버리는 거죠. 그 아니면은 유가가 $100 넘거나 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조합이 맞아버리면요, 네. 증시 진짜 2,400 깨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좀 증시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올 수 있는 불확실성은 미국 예산안 합의입니다. 요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이 몇몇 위원들이 굉장히 좀 반대가 심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 예산 좀 줄여라 이거예요. 근데 예산을 줄이면요 이것도 불편한 게 그럼 친환경 산업 예산이 줄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뭐 2차 전지나 또 이쪽이 또 안 좋겠죠. 그러니까 참 불편한 이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있는 안 그대로 좀 합의가 된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결국엔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여러분들이 물론 좀 추석 연휴 보내셔야 되겠지만 계속 예산안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